네, 그러면 수트가 아마 오늘 한 3작품 정도 빨리 하려고 해보다 보니까 한 3개 정도씩 할 수 있더라고요. 넘어갈게요. 뭐 음모 운율이 있다, 시에는 정서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내면 세계를 구체화한 거고 충분하게 구체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모든 문학 작품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근경에서 원경, 외부 풍경, 내면 세계,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제가 굳이 이건 3학년한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넘어갈게요. 그냥 작품만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저희 읽는 방식은 어차피 있는 그대로만 읽고 그냥 갈 거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하고 대신 범위가 잡히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봅시다. 자, 어제 도하룻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사가 도로 잡혀 있어요. 그럼 얘는 오늘만 이런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어제도 이랬을 거고 그제도 이랬을 거고 계속 이렇게 지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나그네 집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까마귀 가악가악 울면 헤었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화자의 처지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 화자는 기본적으로 나그네 집에를 떠돌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얘는 떠돌이는 거예요. 떠도는 삶을 살아요.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가마귀가 가악가악 울면서 헤었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색채 어는 안 사용했는데 색채 이미지까지는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둡다. 그 다음에 검정이라는 색채를 이렇게 줬고요. 가악가악 이거 음성 상징어니까 청각적이고 뭐 이런 거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울며 새었어. 제가 잘 쓰는 게 불면 잘 갖다 쓴단 말이에요. 잠 자요 못 자요. 얘 지금 화자가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얘기거든. 울며 새었다는 얘기면 청각적인 이미지 여기서 준 다음에 청각이랑 시각 들어갔으니까 감각적인 표현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거고요. 울며 새었어 돼 있어요. 그러면 불면의 상태라는 건데 불면 제가 왜 많이 갖다 써요? 떼면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기 되게 적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적 갈등이 있는 상태요? 없는 상태요? 내면에 약간 뭔가 뭐 좀 유쾌하진 않은 상황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내적 갈등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 좀 있어요. 오늘은 또 몇십 리 어디로 갈까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은 몇십 리 이렇게 돼 있네. 숫자 들어가 있으면 구체화돼 있다라고 해도 되죠. 구체적인 표현 들어가 있고. 그러면 뭐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냐? 저 조사도 되게 잘 쓰죠. 오늘 은이야.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은 갈 길이 다르다는 얘기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의문형 어미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거 설이라고 해도 돼요?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는데 화자가 알만한 정보면은 설이법이고요. 화자가 어디로 갈지 모를 것 같으면 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 지금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쥐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설이는 안 되고 그냥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표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정도만 가능해요. 사용은 했으니까 됐고,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하면서 의문형 어미 반복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요. 산으로 가도 그만, 들로 가도 그만이라는 것인데요. 여기만 좀 보시면 되겠네요. 화자는 오라는 곳이 없어서 나는 못 간다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화자를 기다리는 곳이 없어.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장소도 없어. 오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는 못 가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화체냐? 네, 대화체 문제 없습니다. 대화체 문제 없어요. 뒤에 가서 좀 더 확실하게 나오니까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말마소 했으니까 말마 십시오 이렇게 된 거지. 말마 십시오면은 청자 높임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높임 표현 들어가 있으니까 해도 됩니다. 청자 있습니다. 내 집도 정주각산 찻 가고 배 가는 곳이래요. 화자는 고향이 없는 거예요?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있어요. 화자의 고향은 있어.
원래 있었던 뭐 고향에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향은 있는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래요. 그러면 이 고향이 어떻다는 얘기, 못 가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 너무 멀어요. 그러면 시기도 어느 정도 특정이 된단 말이야. 차랑 배가 존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근대라는 거 확인되고요. 차 가고 배가 가는 곳이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고향이 없으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조금 비교해 볼게요. 자, 화자는 이 떠돌이의 삶이야. 근데 고향이 있는데 떠도는 거랑 고향이 없고 떠도는 거랑 둘 중에 더 비참한 건 있는데 떠도는 거야. 고향이 있으니까 더 비참해 보이는 거야. 여자친구가 있는데 외로운 게 더 비참한 거야. 여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건 당연한 거고.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자, 기러기한테 말 걸었죠. 기러기한테 말 걸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청자 설정 돼 있지. 명시적 청자 설정이 돼 있어. 심지어 기러기에다 뭐 갖다 집어넣었어요?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의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연물에다가 의인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제가 잘 써먹는 툴 중에 하나가 또 의인이잖아. 일반적인 기러기랑은 여기 나오는 기러기랑은 이게 다른 거야. 화자의 인식이 이 기러기에 대해서 좀 독특하기 때문에 특정한 표현 기법을 사용한 거거든요. 인간이 아닌 걸 인간처럼 표현했으면 화자와 더 가까운 특징을 가지는데 사람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기러기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보니까 잘 가요, 못 가요. 얘는 갈 길 잘 갑니다. 잘 가는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기러기는 잘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잘 가요. 정처가 있는 거지. 정해진 곳이 있으니까 잘 가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보소 공중에 저기러기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 연 자체가 반복되어 있는 거는 눈에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운율일 것이고 당연히 의미가 강조돼서 드러날 것인데 뭐처럼 써먹으시면 되냐면 대꾸법처럼 그냥 써먹으시면 됩니다. 차이 나는 부분만 그냥 비슷한 의미로 갖다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열십자곱판에 내가 섰어요. 기러기는 갈 곳을 잘 가. 잘 가. 의인 집어넣고 가는데 화자는 얘는 잘 못 가. 그럼 자연물과 화자를 대비해놨네. 대조 들어가 있네. 대조하는 이유는 특정한 한 놈을 더 중요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대비냐? 화자가 갈 곳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를 사용했고요. 일단 의인법이 집어 들어가 있고 화자와 대비되는 거면 이 자연물을 객상이라고 얘기해도 되냐? 내신에서 하는 대로 하시면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죠.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작용하고 있다. 뭐 이런 선지도 충분히 가능한 선지죠. 내신이면. 여보소 저기러기 열십자곱판에 내가 섰소 이렇게 돼 있네요. 기러기한테 계속 말 걸고 있고요. 열십자곱판에 이제 화자가 서 있는데 밑에 보시면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어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열십자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거 보여줬네요. 숫자를 구체화 시켜놨고 또 구체화고요. 구체적인 표현. 왜 그러면 열십자라고 했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사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서남북 그 어디로도 내가 갈 길은 전혀 없다 이야기예요. 갈래갈래 갈린 길 그리고 김소월 특 이건 그냥 내신으로 써먹을 수 있게 얘기해준. 님들 김소월은 대충 다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만나보셨을 텐데 진달래꽃으로 만나보시던 아니면은 성지고등학교 나오셨으면 김소월에 가는 길로도 해보셨을 것이고 김소월에 가는 길 보시면 삼문부에 미쳐있는 아저씨거든요.
그것도 이거 형식이 똑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삼음보를 억지로 갖다가 끼워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7호조에 미친 아저씨고 민요적 율격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바위 갈 길 하나 없어 되어 있고요. 얘 일부러 지금 기역 리을을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뭐겠어요? 운율 때문에. 내신처럼 하니까 운율 얘기 좀 할게요. 커리 타고 오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커리에서 운율 얘기 해요 안 해요? 김승리가 운율 얘기 가르쳐주디? 1도 안 가르쳐줄 거예요.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수능에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빨리 넘어갈게요. 시적 표현은 리듬감을 다양하게 형성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특히 시행의 배치와 연애 부분 등의 요소를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해서 시의 주제나 정서를 잘 표현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는 거는 결국에 리듬감을 위한 시행의 배치와 연애 부분이 뭐까지 가능하다? 주제나 정서를 구체화하는 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단락 파트 있죠? 이거 교과서 연습 파트거든요. 그래서 니네 교과서에 있는 거 연계시켜 놓은 거예요. 참 그 가는 길에서 보셨죠?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고전 시가와 달리, 그러니까 고전 시는 정형시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게 시조죠. 3장육부 45자 이내에 3사조에 4사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4항부의 음보율을 가지고 종장 천수고 서음절을 고정시키고 마지막에 3, 5, 4, 3 끝나면 적격해서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의 내용을 우겨 넣으면 정형시고 자기가 그냥 쓰고 싶은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음보를 자유롭게 배치하는 건 자유시야. 정형시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정형시와 달리 현대시의 리듬의 반복이나 변주를 통해서 내적 규범, 이거는 내재율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작품은 호흡 속도와 길이를 조절하는 율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호흡 속도를 조절하는 율격은 음보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음보율 얘기하는 거고요. 음보율 어떻게 잡았냐? 3음보입니다. 종결 표현을 다양화하는 등 의문형 어미도 사용하고요. 소, 오 뭐 이런 것도 사용하고요.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단어를 중첩하는 방식. 이건 음성 상징어 얘기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교과서 개념을 보기에다 때려박아 놓은 거예요. 음성 상징어. 뒤에 있구나. 미안. 표현 대상을 감각적으로 들어가요. 음성 상징어 2개 있죠. 의성어, 의태어 있죠? 의태어 들어가면 시각적 이미지고요. 의성어 들어가면 청각적 이미지고. 그냥 그거 얘기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지배로 호흡을 조절하는 율격 되어 있네요. 저렇게 이제 체크 해놓으면 몇 덩어리 떨어지냐? 3덩어리 떨어지니까 처음보다 얘기하는 거고요. 시의 리듬감 당연한 얘기. 빨리 넘어갈게요. 쓰잘데기 없는 거. 시행의 길이를 연보다 다양하게 변주한 것은 내적 규범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는 현대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군. 보시면은 지 멋대로 이제 시행의 길이가 뿌려져 있는 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 없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왜 되냐 하시면 위에 현대시의 특징은 내재율이다 라는 거를 아까 보기에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내재율이니까요. 내재율이 현대시의 특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와 소 등의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냐라고 하시면 여기까지 잘라서 보시면 반복했죠. 2번 이상 나왔으면 그냥 반복입니다. 그냥 2번 넘어가면 반복이야. 청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드러냈다 되어 있는데 저 하십시오 채고 이거는 청자 높임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청자가 설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 없죠. 그리고 반복돼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판단할 필요 없이 반복돼 있으면 리듬감 형성 당연한 얘기 여기는.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해서 의문형 종결 방식이 사용된 건 맞는데 화자를 부각하는 거 여기도 괜찮다 이거야.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했냐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시 전체의 율격의 통일성을 고려했다라고 하시면 모든 게 전부 다 이렇게 끝나 있어야 돼요. 모든 연이 이런 식으로 끝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 전체의 율격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끝난 건 아니니까. 뭐야? 이게 다 4번이고요. 가학과학과 갈래갈래는 동일한 단어를
를 중첩한 음성상징어 맞죠? 갈래갈래는 의태어, 가학가학은 음성어니까요. 다음에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성하였다. 그러면은 이미지 2개 이상 나오면 그냥 감각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문제없고 시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다. 당연하죠. 형상화했다라는 건 내면 세계를 구체화시켰다는 얘기니까. 문제없지? 이 속도로 가도 괜찮아요? 아니 좀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빨리 하는 거고요. 좀 같이 볼만한 시는 천천히 할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길은 보통 우리가 평시에 걸어다니는 도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는 인생이나 운명의 행로를 의미하기도 한데요. 또는 인간의 도리나 종교적 진리를 뜻하는 관념적인 단어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구도의 길 뭐 이러면은 불교적인 용어, 도를 구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작품에서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나그네의 여정으로서 일제강점기에 고단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며 고향에는 가지 못하는 유랑민의 삶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수특을 좀 봤어요. 근데 이거 엄청 많습니다 지금. 떠돌이의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7, 8개가 넘어가 지금 수특에서. 근데 보통 떠돌이가 되는 삶은 이거 니네 여기 성지고등학교 나오셨으면 메밀꽃 필 무렵 하셨죠? 그 일제강점기죠? 시기 일제강점기고 떠돌이의 삶인데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 설정 주고 막 이런 거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메밀꽃 필 무렵에 뭐였지? 학습 활동에 김동리의 영마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김동리의 영마 있습니다. 떠돌이의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애지간치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의도를 했다라고 보이거든. 네가 물어봤던 오정환의 고향 같은 것도 있고요. 산업화, 현대화 시기에 사람이 원래 살던 방식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지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수특에. 작품의 난이도가 되게 높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되게 무난한 작품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정한 이러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조금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기에 이게 있으니까 쓰는 거지 내가 보기에 없었으면 일제강점기라고 안 읽었어. 김소월 아싸 일제강점기 하지마. 윤동주 일제강점기 하지마. 아닌 것도 있어. 보기에서 일제강점기라는 키워드를 주면 그때 그냥 일제강점기구나 해. 그러니까 읽으면서 산업화 느꼈으면 그냥 느낀 정도로만 하지 문제 풀 때 네 멋대로 적용하지는 마시고 외제적인 관점을 동원해서 문제를 푸는 건 보기에서 줄 때나 해. 아싸 264 일제강점기 의지적이고 강인한어조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 청포도 막 그렇진 않아. 어제도 가마귀 가악가악 우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운 화자의 처지 뭐 문제없고 끝없는 여정의 불안한 심리. 자 여기 불면이니까 내면 상태가 멀쩡하지 못하다라는 거 내적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읽어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해서 화자는 관념 속에서 인생의 길을 탐색하면서 종교적인 진리를 향한 갈망을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가 안 되냐? 뭐 이것도 드러나 있는 건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를 만약에 맞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뒤에 가면 무조건 안 되게 돼요. 어디가 무조건 안 되냐면 이거 안 돼요. 갈망이라는 건 특정한 대상을 원한다는 거지. 특정한 대상이 그러면 존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대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네. 근데 지금 화자는 지향점이 있냐 아예 지향점이 없냐. 지향하는 바가 아예 없어. 그러면 갈망이라는 단어가 화자한테는 아예 드러나는 단어가 될 수가 없어. 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화자는. 화자의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갈망은 의지랑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사실상 같은 말이야. 특정한 대상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2번이고요.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하는 화자의 마음은 뚜렷한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 처조에 유사한 소리예요. 어디로 갈까? 뭐 상관없다.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내 집인 정주곽산에 대해서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화자가 고향에 가는 방법은 알아요. 그렇죠? 차 타고 배 타면 돼요. 하지만 갈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부각한다라는 게 왜 부각되냐면 아는데 못 가서 부각되는 거야. 그러면 뭐 생각을 좀 더 해보시면 가봤자일 수도 있고요.
신갈구 얘기로 해주자면 삼포 가는 길. 삼포 가는 길에 삼포라는 고향이 있잖아, 주인공은. 근데 고향에 가봤는데 고향이 내가 아는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결국 그 주인공도 삼포를 뜨잖아요. 이거 뭐 내가 알던 동네가 아닌데 하고 떠버리잖아. 그러니까 고향이 없는 거랑 있는 것 중에 더 비참한 건 있는 상태가 더 비참해. 그게 더 부각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내게 바위 갈 길 하나 없소에서 드러난 화자의 절망감이라고 했는데, 자, 절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요? 의지가 없는 상태가 절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강점기에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유랑민의 고단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어 라고 했는데, 이건 보기에서 끌고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다. 됐죠? 쉬운 작품 맨 처음에 들어가 있어요. 이 작품에선 공주 중에 아무런 길이 없는데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누구 새끼? 뭐였지? 기러기였지? 갈매기가 왜 생각났지? 이거 기러기도 의도적으로 기러기를 쓴 거야. 기억리을 반복시키려고 기러기를 일부러 쓴 거거든. 어디 한가운데서 방황하나? 열십자겠네요 여기. 한가운데서 방황하는 화자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을 이룬다고 파악할 수 있다. 여기 써놨네요. 대립. 화자는 자신 있는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 정서의 개념과 종류 해야 되나요? 야, 이거 없는 게 어딨어? 이게 예술 작품이면 당연히 뭐가 투영돼 있어야 돼? 당연히 비문학에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술 작품이면 당연히 화자의 주관적인 내면 세계가 담길 수밖에 없고, 그 내면 세계를 정서 혹은 관념, 추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추상의 구체화를 배웠으면 이거 대화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당연히 내면 세계를 담아야 돼. 야, 자꾸 대전제를 읽지만 글자를 읽는 게 아니야. 뭐를 읽어야 돼? 이 새끼 하고 싶은 말을 읽어야 돼. 내면 세계를 독해하는 거지. 희노애락 대표적인 정서가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뭐야? 버려? 뭐야? 더 쓸데없는 소리네. 버릴게요. 그럼 내면 세계 어떻게 구체화하는데? 감각어, 이미지 사용하거나 아니면 표현 기법 동원하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시조다. 그치? 누가 봐도 시조다. 시조가 아니기가 힘들 것 같은데. 고울사 젖꽃 이어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도노법 들어가 있지. 불렀지. 의인돼 있네. 꽃에다 의인 집어넣었네. 이게 고울사 그러면 곱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도치돼 있네. 애지간치 꽃이 마음에 드시나 배? 의인되어 있고 화자의 긍정인식 잡혀 있는데 반만 여윈 젖꽃이래. 반만 여위였단 얘기는 반쯤 시들었단 얘기인 거. 독특하지 않아요? 누가 시든 꽃 보고 예쁘다고 감탄하고 막 이래요. 고울사 이랬으면 영탄 들어간단 말이야. 돈호하고 의인 집어넣을 정도로 시든 꽃에다가 애정을 가지는 건 되게 독특한 정서란 말이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불렀네. 약간 감정이입 스멜이 살짝 난단 말이지. 매양 그만하여 있어 춘풍의 향. 자, 그리고 매양 그만하여 있어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해석 두 개 다 가능해요. 매양이 항상이거든. 그만하여 있어 하면 그냥 그렇게 있어라고 읽을게요. 항상 그렇게 있어요. 있어 있으면 평서형으로 읽을 수 있지. 있어 하면은 평서형이지. 그러면 항상 그렇게 있어.
하면 이거 명령형으로 빠질 수도 있지. 그럼 있어라 되지. 그럼 명령형으로 빠지잖아. 이게 명령형으로 빠졌으면 화자의 의지가 섞인단 말이야. 여기다가 이러면 화자의 의지가 섞여요. 명령형 어미에는, 명령형 어조에는 화자의 의지가 섞여.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 항상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화자의 의지가 대상한테 투영됐네. 화자의 의지가 지금 꽃이라는 대상에 투영된 거잖아. 반쯤 여인 꽃에다가. 그럼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어. 의지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꽃인데 그냥 꽃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반쯤 시들어가지고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대충 화자가 이거랑 유사한 화자의 상황이 잡히는데 논리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죠.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면 이거 탈로 가지. 늙음을 한탄하는 시가 돼버리는데 젊음을 예찬하는 시가 아니라 이게 늙음을 한탄하는 시가 돼. 나도 그냥 그만 늙고 싶다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어거지 같지? 어거지 같지? 내 생각에도 이거 어거지야. 내가 지금 하는 설명 이거 어디서 이거 수능 특강 해설지에 이거 지금 늙음에 대한 한탄이라고 잡혀있단 말이야. 논리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건 조금 선 넘어가는, 좀 너무 많이 유추해야 되는 수준인데 나도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수특 해설이야. 갖다 버릴 순 없어. 근데 내 생각에도 이거 좀 어거지야. 너무 갔어. 이게 진짜로 수능 모의고사에서 사용할 거면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설까지만 가야 되는데 가장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설은 그냥 이 정도까지야. 반쯤 시들꽃에 대해서 화자가 되게 애정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 정도가 가장 납득하기 좋은 건데 이렇게까지 빼서 이거에다 감정이입을 집어넣은 게 이게 수능 특강 해설이거든요. 심지어 해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해설에는 그 문제 보시면 하나 있어요. 반쯤 시든 꽃과 완전 시들지 않은 꽃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반쯤 시든 꽃은 화자가 늙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투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그거 맞아. 이게 되려면 제가 생각한 해설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안 걸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수능을 위해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분이시라고 하시면 지금 굳이 이 얘기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너무 선 넘어갔어. 이 해석을 할 거면 보기에 깔아줬어요. 보기에 깔렸으면 가능해요. 여튼 계절 이미지 또 잡았죠. 춘풍이라고 계절 이미지 잡아놓고서 향기라는 후각 이미지 잡아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는 기본값으로 시각이 깔려 있으니까 감각적 표현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 없는 거고요. 웃고 맞이한대요. 여기 그러면 꽃의 특징이 하나 더 잡히는데 일단 의인 계속 잡혀 있고요. 맞이하노라 되어 있으니까 약간 포용력도 있나봐요. 그다음에 여기 노라 있으니까 영탄입니다. 됐죠? 왜 요 정도까지만 하는 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도 수특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명을 해드렸다. 지금 두 번째 거 보니까 이것도 시조 같은데
평시조인지는 이거 현대어플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평시조인지 사설시조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딴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라는지만 알아보시면 돼요. 꾀꼴 우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 잡아놨네. 낮잠에서 깼대. 낮이네. 꾀꼴이네요. 그러면 꾀꼬리 소리네요. 그러면 청각 이미지 잡히고요. 작은 아들 글을 읽고 며느라기 뱉자는데 어린 손자 꽃놀이 한대요. 자, 얘 잤죠? 얘 잤죠? 그러면 내적 갈등이 딱히 없는 상태인 것 같거든? 그리고 그냥 집안의 정경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평화로운 봄의 정경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때마침 지엄이는 지 엄마가 아니고요.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 아비 하면은 남편이에요. 때마침 자기 아내가 술을 걸으면서 맛도 보라고 하는데 약간의 미각적 이미지까지 더해주고 있네. 굉장히 감각적으로 봄의 평화로운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끝이에요. 더 볼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해서 평화로운 봄의 모습 됐죠? 넘어갑시다. 이거 별거 없네요. 자,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을 매니. 김 매는 거는 일단 잡초뽑기거든. 그러면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되시고, 하다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흙투성이 험한 꼴이 어찌 사람 모습이랴만 있네. 그러면 사람 모습이다야 사람 모습이 아니다야. 사람 모습 아니다지. 이거 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겠냐? 흙투성이의 모습이 사람 같지가 않겠지만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러면 비를 맞으며 농사를 지어 그리고 꼴이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 사람같지 않지만 왕손공자들아 돼 있네. 그러면은 지금 돈호 또 잡혀 있지. 대화체 잡혀 있고 더 이상 얕보지 마오라고 돼 있네. 그러면 왕손공자들은 농부를 얕보나 봐. 좀 천박하게 쓸게요. 얕보지 마라. 그대들의 부귀호사 우리 농부로부터 나오나니 돼 있네. 그러면 이상하지. 이름 있잖아. 이규보 처음 보냐? 이규보가 이옥설 쓰고 이규보 작품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기출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규보 저 아저씨 고려 말기의 문인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농부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화자를 누구로 잡아놨어? 농부를 화자로 잡아놨다고. 그러면 이규보가 생각하는 바는 얘 본인은 실제로 되게 높은 사람이지만 누구한테 더 감정이입을 해놨어? 농부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규보가 원하는 가치관은 자기의 삶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평민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특히 농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그대들의 부귀부사,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덕분인 줄 알아 이거야. 그러니까 깔보지 마 이거고요. 뭐 이런 얘기 됐죠? 비슷한 얘기가 어디 또 나오냐? 이거 정약용 탐진초녀의 얘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뒤에 또 보고 얘기할게요. 햇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시각적인 이미지에 색채어 갖다 박아놓고 아전들은 벌써부터 조세를 거둔다고 성화로세 있네. 자 그러면 햇곡식 다 익었어 덜 익었어? 햇곡식도 덜 익었는데 아전 그러니까 저거 되게 하급 관리거든요. 관아에서 하급 관리가 아전이란 말이야. 관리 새끼들은 벌써 세금 걷는다고 난리야.
힘써서 경작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한 건 우리인데 어찌 이렇게 극성스럽게도 침탈하는가? 우리가 나라를 잘 살게 했는데 조세가 너무 가혹하다고. 오히려 시각을 평민한테 맞춰놓고 누구를 비판하는 시를 직접 쓰시고 계세요? 양반, 높은 관리들,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규보의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되게 괜찮은 관리였을 것 같은데. 정약용이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정약용이 중농주의 실학자였잖아.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탐진초녀 같은 건데, 그리고 뭐 또 있냐면 뭐 피로 가꾼 이삭이 있고 참새로 날아가고 뭐 이런 구절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농사일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잖아. 조세로 다 걷어버리면. 뭐 이때만 이랬겠어요. 이규보는 고려 시대고요. 조선 말기에도 이런 일 엄청 많았죠. 과도한 징세 구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많았다고. 이런 작품은 연기해서 출제하기에 너무 좋단 말이야. 한시의 형식은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7원 8줄이라서 율시 이렇게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형식 같은 건 안 물어볼 겁니다. 자, 시적 청자를 명시해서 그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대화체냐 물어보고 있는 건데, 대화체인 거 찾아보시면 일단 꽃 이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체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고 독백체 같죠. 혼잣말이에요. 하더라 이지랄 쓰면 혼잣말입니다. 다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왕손공자 드라 했으면은 청자 명시 찍어놓고 대화체 걸었지. 그러니까 가랑 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청각적 심상을 반복적으로 환기시켜서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읽고 가서 찾으면 돼요. 아씨, 청각적 이미지 원래 모든 건 다 기억할 수 없는 거야. 반복 명시했냐 그러면 깨꼴깨꼴 우는 소리 돼 있지? 깨꼴깨꼴 돼 있네. 그리고 한시의 청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아까 전에 본 거면 청청 있어서 푸릇푸릇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시각적 이미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에서도 청각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들어갔냐 하면 향기, 후각인데요. 그쵸? 없습니다. 나만 되고. 의문형으로 시상을 종결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 시의 마지막에 의문형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 영탄, 감탄으로 빠져있지. 감탄어미 하더라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평서형. 그 다음에 요거는 의문형 여기 있네. 그러면 다네. 자, 시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화자가 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화자로 설정해서 시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꼭 글쓴이가 화자일 필요는 없다고요. 또한 화자의 정체는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에서 화자는 누구인지 명시적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에서는 3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시적 화자로 설정되어 있다? 할아버지가 시적 화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맞죠? 왜요? 손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모릅니다. 다음 다는 고려 문신임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가리키는 바대로 땡땡을 화자로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돼 있어요. 우리 농부 이렇게 끝났어요. 그냥 보시면 여기 할아버지,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냐? 농부. 문제 별로 좀 퀄이 좀 떨어지죠, 기출에 비해서. 원래 그렇습니다. 한 작품에서 각각의 시어들은 다양한 의미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맥락 속에서 통합이 된대요. 그러니까 제발 뭘로 읽으라고, 단어만 보지 말고 모두를 좀 보시라, 맥락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성지고등학교 나왔는데 랑그파롤 비트겐슈타인 했는데 이거 못 알아쳐먹으시면
2학기 내신으로 어떻게 한 거요? 다 할 줄 아시죠? 이때 현실 세계에서 상호 연관되는 소재를 가리키는 시어들이 뭐를 바탕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연계를 시킬 수도 있대. 그러면 단어 뜻도 중요한 거고,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범주에 있는 말들이 맥락 속에서 다른 범주에 있지만 맥락 속에서는 하나의 의미로 수렴이 될 수 있대. 그러니까 뜻이 달라도 맥락 의미가 같을 수는 있다. 또한 어떤 시어는 작품 외적 정보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와의 비교 혹은 대조되면서 의미의 관계망을 형성한대요.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반쯤 시든 꽃, 안 시든 꽃도 있는데, 반쯤 시든 꽃이 좋아? 이 독특한 새끼네. 일반적으로 뭐를 좋아하는데? 안 시든 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다른 단어와 비교 혹은 대조된 거지. 의미관계함을 형성하면서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보시라 라는 얘기. 가에서 반만 여윈 꽃은 작품 외적 정보인 완전히 시든 꽃과 비교될 수도 있대. 안 시든 것도 될 수 있고 다 시든 것도 될 수 있고 여기까지는 괜춘. 모든 꽃은 결국 시든다는 점 그렇게 볼 수 있죠. 억지 스멜이 너무 나가지고 짜증났는데. 예찬의 어조 있어? 있어 곱구나 했으니까 안타까움의 정서가 엿보일 수 있다. 결국 꽃은 모두 시들어. 그러면 결국 모두 다 죽어. 무상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냐고. 왜 무상감이 돼요? 탄로가를 무상감이라고 하거든요. 늙음을 한탄한다 이거를 무상감. 제막매가 이런 거 기억나요? 누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런 거. 요절해서 슬프다. 인생 무상 이렇게 들어간다. 사라 모하노. 가에서 적꽃과 나비는 생태적으로 인접해 있대. 말 안 되는 건 아니고. 시적인 맥락 속에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자연물. 그쵸? 꽃에 나비가 날아오니까 웃고 맞이한다 돼 있으니까 또 문제 없고.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 맞이하노라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영탄 들어가 있으니까 화자의 만족감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 다음에 나에서 낮잠과 술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른 범주에 있다. 전혀 다른 범주죠. 낮잠과 술은 사전적인 의미로 다른 범주가 있고, 시적 맥락 속에서는 화자의 평화롭고 한가로운 일상이라는 단일한 의미, 하나의 의미로 수렴이 될 수 있다. 문제 없고요. 다에서 흑투성이 험한 꼴과 부기보사는 현실 세계 상반된 의미를 가진다. 네, 그렇죠. 흑투성이 험한 꼴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 다르죠. 맥락 속에서도 하층민의 삶과 지배의 삶을 각각 표상하면서 대립적인 의미 관계인데, 그렇죠. 왕손공자들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햇곡식과 조세는 제도적으로 인접해 있냐? 이게 그렇죠. 곡식과 제도적으로 세금 걷는 거.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시적 맥락 속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노동의 보람이라는 단일한 의미야? 그냥 계속 다른 의미야? 계속 다른 의미야? 안 되죠. 다 5번이네. 문제가 좀 뻘짝지근하죠? 그래요. 제가 인칭 얘기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죠? 볼 거 없네요. 갈게요. 그리고 인칭 이야기는 부분 발췌되어 있을 때 3인칭이냐 1인칭이냐까지는 물어볼 수 있다. 근데 이게 1인칭 주인공이냐 1인칭 관찰자냐는 알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작품 전체를 읽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나오는 사람인지 다른 데서도 나오는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몰라요. 하지만 보기에서 관찰자다 그러면 관찰자로 읽으시면 되고요. 주인공이다 그러면 주인공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거는 보기에서 정해줄 것이고. 됐습니다. 소설을 읽는 방식이나 시를 읽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서술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알아쳐먹기만 하면 돼. 볼게요. 아내를 찾아다니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내가 부재한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없어진 거야. 아내가 없어졌어. 시골에서 벌어온 돈마저 모두 깨먹어버렸어. 그지 됐네. 얼마 안 남은 산동네 사글세 빵값마저 찾아 쓴 칠복이는 돼 있네. 서술 부분에 칠복 들어갔으니까 3인칭은 잡히고, 방울제에서 나올 때 나누어 가진 군물인 징 하나만 들고 그짓골이 돼서 떠돌았대. 떠돌이가 되셨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칠복이 상황 좀 보고 갑시다. 아내를 잃어버렸어. 거짓골이 됐어. 얘 가진 거 지금, 자, 방울제에서 나올 때라고 돼 있네. 그럼 얘 원래 출신이 어디라고? 출신이 방울제 출신이야. 뭐 뒤에 어차피 나오니까 일단 거지 됐고 떠돌이 됐어요. 떠돌아. 여기까지 확인. 그리고 징을 가지고 생각해 볼 거니까요. 칠복이는 그짓골이 돼서도 떠돌면서 방울제에서 가지고 나온 징이라고 돼 있으니까 출신이 방울제 출신인 건 두 번이나 얘기해 줬으니까 확인되고, 징을 마치 딸아이만큼이나 애지중지했대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안 이상해요? 이상한 거야. 야, 미친 거짓골이 돼가지고 떠돌면서 징을 싸들고 댕긴대. 미친놈이지. 자, 이 인물이 이거에 대해서 독특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이거 중요한 거겠지. 제목이 징소리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더 가서 볼게요. 네. 그런데 그 징을 베고 잘 때마다 진짜 미친놈이야. 어떤 또라이가 징 베고 자냐. 잘 때마다 그 징에서 마치 방울제 할미산 너덜거미가 와르르 허물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 방울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아슴하게 들려오는데, 방울제 출신인데 지금 방울제 멀쩡해 보여요? 방울제 박살난 것 같아요? 방울제 박살난 것 같단 말이야? 방울제가 멀쩡하지가 않아. 방울제 사람들도 슬퍼하는 것 같고 느낌은 좋다 이거야. 그때마다 방울제 살던 시절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되어 있으니까 방울제 출신인 거 맞고, 칠복이는 징에서 고향 사람들이 그를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얘 이제 환청 듣거든? 그럴 리가 없잖아. 그 소리를 들은 뒤 딸아이를 업고 꼬박 하루를 걸어서 방울제에 닿았대요. 자, 그냥 칠복이에게 방울제는 뭔데? 여기 고향이거든? 얘 여기가 고향이야. 여기가 고향인데 고향으로 돌아갔어. 뭐 이제 돈 다 깨먹고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칠복은 수몰된 방울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댐 인근이래. 아, 이거 느낌이 산업화 냄새가 갑자기 시게 오는데? 님들 댐이 영어인 거 아세요? 댐 영어예요. 그 물 막는 그 댐 있잖아. 그거 영어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댐이 없었습니다. 산업화 냄새가 시게 나는데 어떻게 됐대요? 수몰됐대요. 파괴됐네요.
멀쩡하지 못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수몰 있어. 그 이렇게 제자 들어가면 고개라는 얘기거든. 방울고개라는 곳 마을인가봐. 마을 이름이 방울고개야. 진과 방울, 군물. 위에 군물이라는 단어 봤어? 나 안 찍어주면 안 보니? 굿! 이거 따봉 말고 굿 뭔데? 이 정도 했으면 성지고등학교 나왔으면 어씨 장마 냄새 나는디? 야 이거 무속신앙에서 쓰는 거지. 이거 민속신앙 중에서 이제 그 무당들이 굿할 때 쓰는 게 이제 징치고 방울 흔들고 이런 게 이제 무당들이. 이거 지금 일부러 동네 이름 뭘로 잡아놨냐? 이걸로 일부러 잡은 거거든? 여기서 무슨 냄새 나라고? 무속신앙 냄새 나라고. 무속신앙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거 민속신앙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이거 뭐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전통적인 삶 얘기해주고 싶은 거 같은데? 댐 수몰됐고 방울제 없어졌고 그러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네? 그러면 이게 전통적인 가치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야? 아주 전형적이죠. 이제 다 잡았어요. 잡을 거 다 잡았어. 이제 자, 뭐 되겠어요? 사람들 착해지겠어요? 비정해지겠어요? 근데 사람도 비정해진단 말이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봐요. 이에 낚시꾼들을 상대로 매운탕을 팔며 살아가게 된 이라고 돼 있네. 원래 이런 거 하면서 살았던 거야? 이런 거 하면서 안 살았던 거야?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방울제 사람들의 직업이 바뀌었어. 방울제가 멀쩡하지 않고 수몰되고 나서 방울제 사람들 변화했는데 원래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대충 뭐 농사 졌겠지 뭐. 뭘로 바뀌었는데요? 저 같으면 단어 2개 찍으라 그래. 단어 하나만 찍어 그러면 나 이거 찍을 것 같은데. 장사하지. 원래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원래 장사하던 사람들은 아닌데 장사를 하게 됐어. 장사한다는 건 결국에 뭐를 버는 거냐?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러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었다는 얘긴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장사, 물질주의로 바뀌었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면서 산다고? 돈 벌면서 산다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잖아. 그럼 돈만큼 비정한 게 있냐고 없냐고. 없다고.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사람 사이 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박살난다. 가족끼리도 돈 들어가면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부모님들 중에 형제분들끼리 재산 유산 상속으로 인한 소송 중이신 분 계세요? 있을 수도 있음. 워낙 흔한 일이라 싸우죠. 돈 들어가면 싸웁니다. 계속 볼게요. 야 봐봐요. 끝났어요. 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7복이라는
고향 사람 봐줘 안 봐줘? 고향 사람도 안 봐줘. 이거 버린 거지. 버린 거예요. 자 볼게요. 강촌장관님 부탁입니다. 이거 지발 쫓아내지만 마셔요. 다시는 회방치지 않겠구먼요. 이렇게 빌게요. 칠복이는 우르르 강촌장감에게 달라붙어서 어깨 쭉 찌며 팔을 들고 애원을 하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비대갈갈 빌었대. 비대갈갈이 뭔지 모르겠어도 개 비참하게 비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봉구 덕칠이 강촌영감까지도 목을 떼에 모닥불이 타오르면서 시울이 시큰했대. 눈시울이 시큰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마을 사람들조차 막 엄청 비정하고 알바노 씨 꺼져 이건 아니고 되게 마음이 아픈 거 보지. 마을 사람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 이 사람들도 마음이 편치 못해. 안 가겠다면 덕성무리를 혀서라도 내쫓을 거요. 강총영감이 담배 연기를 허공에 토해내며 결연하게 말을 했대요. 봉구 덕칠이 팔만이 나를 내쫓지 말어. 고향에서 내쫓기면 어디로 갈 것인가? 참 고향에서 쫓기면 갈 곳 없다는 얘기.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하잖아. 이복애들 내 사정 좀 봐줘 하고 칠복이는 무릎을 꿇은 채 실구들의 아랫도리를 두 팔로 법석 끌어안으며 통사정을 했대. 그러니까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데 방울제 친구들은 도시 말이 없었대. 이거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 그냥 꺼지라는 얘기인데. 칠복이는 소리내서 울고 싶었으나 이를 은등 물고 참아냈다. 이를 깎여 물고 참는데 강촌연감의 말 맞다나 고향이 없어져 버린 판국에 고향 사람인들 남아있을 리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러면 저 같으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문장이 어디냐라고 잡았으면 저 여기 잡았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잡았을 것 같아요. 방울제가 수몰되고 삶의 방식이 변화했어. 그러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면 원래 알던 사람들이야 칠복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거야. 원래 칠복이가 알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거지. 상황이 바뀌었으면 사람도 바뀌어. 그러면 원래 칠복이가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이라고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빌어봤자일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또 봐야 되겠네. 칠복이 자신이 참 알 수 없는 일은 때때로 그의 눈에 방울제와 방울제의 옛사람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가 영락없이 방울제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환각의 정신을 가늠할 수가 없게 됐대요. 칠복이 이제 뭐 봐요? 환각 보죠. 정신이 이제 놓는 거거든 슬슬. 왜 정신 놓는 거예요? 야 엄청 그리운가 봐. 향수가 미친듯이 보여가지고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헛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방울제를 삼킨 호수의 물도 거대한 댐도 보이지 않고 익숙한 하늘, 과거의 하늘이겠지. 반갑게 맞아주던 마을 사람들, 과거의 마을 사람들이겠지. 눈에 가득 들어오고 그럴 때는 정월대보름 날 밤 매귀굿을 할 때처럼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공중공중 춤을 추고 싶어서 징을 찾아들고 나서는 거였다. 얘 신들린 거거든요. 보통 이런 거를 신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봐요. 지금 전통적인 소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봐요. 징 썼어요. 전통악기죠. 방울 썼어요. 그 다음에 굿 썼어요. 정월 대보름 썼어요. 전통적인 이야기들로 애지간치 많이 잡아주고 있잖아. 그러다가 온몸이 흠뻑 땀에 젖은 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쓰니까 얘 우리 보통 이거 뭐라고 불러요? 신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들린 건데 이것도 어느 세계관에만 있는 거야? 신들렸다? 이거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나 있는 거야. 방울제가 낯익은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호수의 물만이 그를 삼킬 듯이 넘칠거리고 댐은 더욱 하늘에 높게 하늘답게 높아지는 듯 싶었대요.
댐은 진짜 산업화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댐 많이 지었던 게 이제 박정희, 전두환 때고요. 자네 정신이 멀쩡하니까 하는 소리는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요. 제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하여. 다 버립니다 이제. 강촌 영감이 볼멘 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적으로 얘기한대요. 강촌 영감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데 이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지금 뭐 해먹고 살아? 낚시꾼들한테 매운탕 팔면서 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얘가 밤만 되면은 미친 듯이 징을 쳐대. 낚시꾼들이 그러면은 민원을 넣을 거 아니야. 거기 미친 새끼 있는 동네라서 낚시하러 못 가겠다 이 소리 나오면 나 마을 망하지.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뭐가 섞이니까. 돈 문제 섞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하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게 좋대. 뭐하지? 정 떼지 우리. 네. 물질주의 기본값입니다. 정 떼는 거. 칠복이는 아이를 얻고 천천히 일어서서. 칠복이 지금 뭐까지 있어요? 애도 있어요. 칠복이만 내쫓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내쫓는 거야? 칠복이 애까지 내쫓는 거야. 야 이게 고향 사람들이 할 짓이야?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사정 뻔히 알고 있을 거라고. 칠복이 마누라가 없어져가지고 칠복이가 마누라를 찾아다니다가 거지꼴이 돼가지고 자기 마을로 돌아왔는데 애까지 딸려 있어. 애 업고 있다고. 근데 그거를 그냥 내쫓아. 비정하냐? 비정하지 않아? 이거 존나 비정한데? 아이를 업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춰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 가슴 속 깊이 새기며 찬찬히 뜯어보았다. 칠복이 포기했죠. 그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있다고.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르륵 쏟아질 것 같았다. 비유적 표현 들어가 있고요. 핑 굴러나가면 광주 나가는 버스를 탈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일제강점기 아닌 것 같고요. 산업화시기, 2차 산업화시기 뭐 이때쯤 되겠네요. 박정희, 전두환 뭐 이때겠지. 강촌 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 영감을 따라서 칠복이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고 얘네들도 이거 지금 뒤이어서 동구 덕칠 팔만이가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군의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기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장로를 향해서 어둠 속을 걸었대. 구신장로가 있네요. 넘어올게요. 이제 칠복이 보내러 가는 거지. 신장로는 새로 닦은 길이라는 뜻인데 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인데 오래전에 새로 만든 길이 구신장로고. 자, 그래서 일단 칠복이가 앞장서고 뒤를 따라서 애들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대요. 이것도 침묵도 표현이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 이러는 거고. 칠복이 등에 업힌 딸아이가 켈lok켈록 기침을 하자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 씌워줬대. 동정하는 건 맞아요. 연민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니까, 돈 앞에선.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뚫고 온 물에 젖은 가을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대요. 추위라는 걸로 또 칠복이 상황 더 비참하게 잡아주고요. 마찬가지 이따금씩 고속도로. 박정희 때 맞네 이거. 박정희 이후겠네. 경부선이 그때 뚫렸으니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눅눅한 어둠 구석구석을 쿡쿡 쑤셔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제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뭐 맞는 것 같았대? 총을 맞는 것 같았대.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 지금 무슨 상황인가. 구신장로에서 칠복이가 앞서가고 칠복이 등에 애를 업혀놓은 채로 얘네들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같이 이제 뒤따라서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이제 고속도로가 있나가.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확 지나가. 차들이 확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들 헤드라이트가 이제 켜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앞에 칠복이가 잘 안 보이는데 헤드라이트가 확 지나가면 앞에 칠복이 확 보이지. 그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가 눈에서 갑자기 확 보인단 말이야.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칠복이 부녀가 눈앞에 보여. 그럼 죄책감이
쾅 왔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또 다시 쾅 왔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쾅 왔다가 어둠 속에 있다고 이거를 총 맞는 것처럼 표현했다고요. 그러면 왜 총 맞는 거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일부러 고속도로라는 단어를 썼을 거고요. 일부러 자동차에 헤드라이트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비정하잖아. 신장로의 당도에서 조금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험털뱅이 버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보기를 밀어 쑤셔 넣었대. 신장로에 와서.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러니까 족같은 고향에 너도 이제 다시는 오지 말아라. 봉구가 1,000원짜리 2장을 칠보기 호주머니에 푹 쑤셔 넣어주면서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봉구도 굉장히 죄책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뭐 칠보기랑 제일 친했었나 보지? 제가 하고 싶은 건 여기 있어요. 그 신장로랑 진짜 리얼 신장로가 있어요. 찐 신장로. 방금 만든 거. 리얼 신장로가 있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둘이 차이가 나요. 구신장로까지만 하더라도 칠보기와 함께 있었긴 했단 말이다. 여기 뭐 하는 길이냐? 배웅해주는 길이 되잖아. 근데 이게 진짜 신장로로 내려오니까 칠보기를 버스에다 쑤셔 넣어버려. 버리는 공간인데. 그래도 근대 사회라고 하면은 마지막 인정까지 있었지만 이게 진짜 현대로 와버리면은 인정사정 없는 거야. 그냥 갖다 버려. 또 불편한 거 갖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잡는 거냐면 이게 현대로 잡으시고 이게 그래도 과거잖아요. 뭐 산업화 초창기 때부터 사람 다 갖다 버렸냐 그런 건 아닌데요. 산업화가 진행돼서 현대로 오면 올수록 점점 더 비정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기 시작하죠. 니네 사람으로 안 보잖아. 그러니까 그 BJ한테 돈 쏘고서 욕받고 이런 거 아니야? 1,000원 펀치 존나 하는 거 그거 사람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으로 갖다 쓰는 거잖아. 1,000원 던지면서 욕 갖다 쓰고. 그렇죠? 징언은 다뭐 어쩌고저쩌고 하고요.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나서 자동차 불빛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버려버렸거든요.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보기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보낸 그날 밤 방울제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불면 개꿀이라니까. 불면이 내지간히 많이 써먹어. 또 내적 갈등이잖아.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어떤 내적 갈등인데? 죄책감 때문에 이러겠지. 엄청 미안할 거 아니야. 후두둑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껍질이 벗겨가는 소리가 드세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어슴푸레하게 들려오는 징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어?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소리단가? 얘 이제 뭐 들리냐? 이제 헛게 들려. 징 갖고 있는 칠복이 쫓아냈잖아. 징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 징소리를 듣는다고. 그는 마른 기침을 토해내고 삐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꽉 들어찬 어둠 여기저기를 쑤셔보았는데 어둠 속 어디선가 따르러본 칠보기가 후줄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쭉벌쭉 웃으면서 나타날 것 같았다. 이제 귀신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거의?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자리에 들어서 아내의 툭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하였으나 땅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이로 징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를 그래. 자 그럼 징소리가 누구를 대표하는 걸로 잡혀있어요? 칠보기를 대표하는 소리로 이제 징소리가 잡혀있는데 진짜 징소리가 들리는 건 아닐 거고 이제 환청이 들리나봐. 뭐 때문에 이래? 미친 뭐 죄책감이 엄청나겠죠. 구슬프게 들려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바람소리와도 같은 그 징소리는 바로
라네 아카시아 숲계에서 가장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어슴풀에 멀어져 가기도 했대요. 귀신 소리 마냥 바람 소리인지 징 소리인지 하고 끝났어요. 자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소설 꽤 재밌는데 3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마누라 바람 났어요. 도시 남자랑 바람 나가지고 칠복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칠복이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 이 사정 다 알아요. 그리고 칠복이 없었을 때 낚시꾼들한테 썰도 풀어요. 칠복이 아내가 굉장히 예쁘고 도시적인 여자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봉구랑 덕칠이 팔만이 얘네들이 에휴 그 칠복이 마누라는 그럴만해. 걔는 이쁘잖아. 얘 촌동네에 살만한 여자가 아니야 하면서 막 뒤닦아고 이러거든요. 칠복은 잃어버렸던 징을 되찾느라 얘들 치사하네. 그럴 리가 없고 방송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칠복을 마을에서 내쫓는다 했는데 반대한 적 없고 봉구는 마을을 떠나게 된 칠복 부녀에게 동정을 표했냐? 잠바 덮어줬고 2,000원 찔러준 거는 봉구 맞다. 환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되겠는데 칠복이 징을 들고 춤을 추게 되는 이유이다. 문제없죠? 미쳐가지고 춤 추고 고향에 돌아오면서 겪게 된 현상이다. 네, 안 보였습니다. 위에서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방울제 사람들과의 유대에 의한 칠복의 그리움이 투영되어 있다네. 과거에 대한 환각이고요. 그 다음에 방울제 사람들이 칠복을 마을에서 쫓아내기 위해 세우는 구실이다 되어 있는데 칠복이가 환각 본다는 걸 모릅니다. 강총영감이 뭐라고 했냐면 자네 정신은 멀쩡하니께 라고 했어요. 그럼 환각 본다는 거 몰라요. 그러면 구실이 뭐냐? 돈 안 돼서예요. 시끄럽게 굽어서요. 방울제사 모습을 현재 상태와 다르게 인식해 과거를 자꾸 떠올리는 게 환각이었고요. 소설에서 말하니까 서술자라면 사건을 보는 주체는 초점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 얘기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거 모든 인물의 내면 상태를 서술해 줄 수 있는데 그 장면마다 누구를 바꿀 수 있냐면 초점을 바꿀 수 있어요. 얘한테 맞춰놨다가 얘한테 맞춰놨다가 이거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3인칭 소설에서 이야기박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초점화자로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독자들이 그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이야기의 상황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징소리의 서술자 역시 이야기 밖에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 초점화자를 바꾸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와 B의 각각 초점화자가 누구인지 A는 칠복으로 잡혀있고요. 그 대목에서 독자들이 어떤 심리에 주목하게 될 것인지 설명. 칠복이일 때는 뭐에 집중해 봐야 돼요? 뭐 절망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사라져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 사라져버린 과거의 고향 그리움 뭐 이런 걸로 잡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뒤에는 누구로 잡혀 있어요? B에는 봉구로 잡혀 있어요. 봉구일 때는 뭐를 초점 맞춰야 돼? 죄책감. 그렇죠. 됐죠? 네, 그래서 오늘 하다 보니까 3작품밖에 못했는데 징소리 꽤 재밌죠?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 잠시만요. 쭉 가서 붓을 치고 네, 이용학 하나씩의 별까지 봅시다. 그러면 페이지 수로 따지시면 34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